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우리 수강생들 첫째 주의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 정권 투자의 이해 제1장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제목은 기업과 정권 시장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상장 기업체 수는 한 2,40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800개 정도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1,400개 정도가 한 1,500개 정도입니다. 1,500개 정도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한 100개 정도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한 2,400여 개가 우리나라 자본시장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체 수는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되는 기업체지만 그 중에서 2,400여 개만이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발행했는 주식과 채권이 투자가들 사이에 아주 자유스럽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과 정권시장이라는 이 챕터에서는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을 보기 전에 그 기업의 발달사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기업의 발전 요인이 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기업의 당면 과제가 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기업에서는 기업 경영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주목할 사항이 어떤 등등이 생겼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기업의 지배 구조에 관한 공부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항상 기업을 경영을 할 때는 경영자들은 주주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경영자들한테 너희들한테 정권을 줄 테니까 경영을 해보라고 맡기는 것을 우리가 대리인 문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리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역할과 그리고 형태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어떤 거 있는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포춘지가 선정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 기업에 관한 평가 기준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순위가 20위 정도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존경받는 기업의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뭔가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에 관해서는 뭐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에 관한 것은 한국거래소에서 여러가지 지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정권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업에 대한 정시의 역할이 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과연 기업에서 정시에서 어떤 자금을 조달하고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 1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사회의 기업에서 보면은, 자, 근대 기업의 역사는 17세기 영국의 동인도 회사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근대 기업의 역사는 17세기 영국의 동인도 회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현대적인 형태의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전환점이 된 사건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일어나는 제2차 산업혁명이 하나의 현대기업을 탄생시키긴 하나의 모멘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8세기 후반에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1차 산업혁명의 주된 내용은 전기력과 석탄을 이용한 경공업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에 일어났는데 철강, 화학, 자동차, 전기 등 중화학 공업 부분에서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으로서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21세기 들어와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에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1차, 2차, 3차 모든 기술들을 융복합하는 사회가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또 다시 다른 조그마한 섹터로 나눠 보면은 AICBM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AICBM은 뭐에야 쩌냐면은 A는 AI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I는 IoT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고 C는 클라우드, B는 빅데이터, M은 모바일. 자, 이런 5가지의 특별한 어떤 각 섹터가 어울려 가지고 융복합 일어나는 그런 걸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현대 기업의 소위 발달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은 새로운 기술을 생산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오늘날의 형태로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20세기 초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진 후에 동서냉전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치열한 체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하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한 국가는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고 도태하면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나 공산주의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면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와 국영기업이 생산과 분배를 주도하였고 기업과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에 동구권이 붕괴가 되면서 가속화되는 겁니다. 자, 우리 1980년대 말에 드디어 거대한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로 쪼개졌죠. 그죠? 지금 남아있는 건 소련, 러시아 하나만 있고 여러 가지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나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가 세계 경제를 주도를 했다고 그렇게 지금 많은 사학자들이나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했는 그 국가들은 결국은 경제 성장을 잘 못해가지고 거의 붕괴 직전으로 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발전 요인을 보면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법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26조에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기업을 그러니까 그 개인 기업을 사형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저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상법, 어업수표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기업 활동의 규정과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3년도에 제정된 법으로서는 기업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에 관해서는 나중에 몇 주 후에 우리 공부를 하겠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 6가지 법률을 통폐합해서 소위 자본시장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9년도 2월 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2월 4일은 24절기상에 보면 입춘이기 때문에 봄이 오는 그날부터 2009년도 2월 4일부터 시행된 법이 자본시장법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자, 자본시장의 발달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국가나 소수의 재력가에 의지하거나 은행 등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발달되면서
자본시장 즉 정권시장을 통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한 자금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 투자자를 모으는 데는 아주 유리하게 작용한다. 자, 이 무슨 뜻이냐면 투자자는 투자한 자금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은 자, 이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그 기업의 지분을 5%를 들고 있다 하면 자기가 투자하는 그 5%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한 자금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 투자자를 모으는 데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전문 경영인의 능력을 적극 활용한다. 자, 소유와 경영이라는 개념은 소유는 그 기업을 갖고 있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상장 기업의 주식을 한 주라도 소유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주 소액 주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보통 대주주들은 30%, 40% 어떤 경우에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로서 경영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죠? 경영이라는 거는 대주주로부터 또는 주주로부터 경영에서 위임을 받아서 경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기업이나 합자 및 한명 회사는 1인 소유주 또는 소수의 소유주 파트너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소유주가 전문 경영인을 고용을 해서 기업을 경영을 하면은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소유주에 비해서 우수하기 때문에 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대리인 문제라고 불리는 이해상충 문제가 존재를 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대리인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어느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한테 당신이 이 회사를 경영하시오라고 맡겼으면은 자, 그 경영을 하는 사람은 그 경영을 맡기는 주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는데 자, 과연 주주들의 이익과 전체 회사의 이익과는 좀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리 문제는 이해 상충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한참 뒤에 나가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리인이라는 개념은 주주가 경영을 하도록 맡겼는 경영인을 대리인인데 대리인은 과연 자기의 실적, 자기의 연봉을 위해서 일하는지 아니면은 주주를 위해서인지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자, 기업이라는 것은 고잉 컨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문 경영인들은 보통 3년 또는 한 번 더 연임하면 6년간 근무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가장 많은 퍼포먼스를 내가지고 자기의 많은 성과급을 가져가고 싶은 게 전문 경영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주주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주주는 3년, 6년, 10년, 20년, 50년, 100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좀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원하는데 전문 경영인들은 단기 성과에 집착을 하는 그런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리 문제가 항상 상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을 보면서 유심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경제체제는 1997년도에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도 말에 IMF 외환위기가 와서 우리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그때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그 당시 교수님은 자본시장에 현역으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생생한 현장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US 달러와 원화의 환율은 1100 뭐 한 10원, 20원 이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당시도 그렇게 했는데 외환위기가 오기 시작해서부터는 하루에 100원, 200원, 장중에 1달러가 2,000원을 찍은 날이 있었습니다. 자, 갑자기 환율이 1,000원, 1,100원 하다가 2,000원 뛰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US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거를 원화로 환전하면은 2,000원에 환전하면은 엄청난 원화로 봤을 때는 부자가 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무역을 한 사람 경우에는 달러를 외국에 물건값으로 줘야 된다 하면은 엄청난 또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시장 경제 체제에는 이런 위기가 가끔 가다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는 미국의 엔론사라든가 소위 아텔피아라는 사든가 월드콤 등에서 회계 부정 사건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회사들이 많은 사건이 벌어졌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이것도 나중에 교수님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오늘 1교시 첫째 주부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를 못 하겠지만 하여튼 금융시장이나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항상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거는 금리와 소위 부동산 시장과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너무나 금리가 저금리입니다. 왜냐면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가 0.5%입니다. 0.5%. 0.5라는 것은 제로금리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금리가 너무나 저금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일 우리나라 정부가 뭐 24번, 24번 이상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못 잡고 부동산 가격이 연일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금리 상황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자금이 얼마나 풀렸는지 유동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2008년도에는 고 전전년도 2006년도까지만 해도 미국도 아주 저금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 투자했는데 2007년도 8년도 금리가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미국의 유명한 리만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부도가 나서 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마 2008년도 같으면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겠죠, 그죠? 이런 사건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지구 온난화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등 환경적인 문제나 아동 노동, 차일드 레이버와 장애인 차별과 같은 인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뭐 기업이라는 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할 과제이기도 하고 이러한 과제를 통해서 기업의 위상과 활동 범위는 더욱더 넓어질 거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현대 사회와 기업에서 기업 경영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주목할 사항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저성장 시대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저성장 저금리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도 미국에서 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주식시장은 막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1.5% 이상 올라간다 하면은 주식시장에는 대단히 영향이 올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 가서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주식시장에 금리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나중에 차차 공부하겠지만, 자,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왜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1.5% 이상 되면은 영향이 미치느냐? 그 전까지는 1%대에서 머물렀습니다. 자, 우리 채권 시장에서 1%를 100 베이시스 포인트, 100bp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 근무하는 많은 종사자들은 퍼센트란 표현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퍼센트는 1%라는 건 되게 큰 변화입니다. 그죠? 우리는 봤을 때 뭐 10%나 11%나 뭐 그놈이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종사자들은 BP, 자, 1%가 100 베이시스 포인트, 100bp이기 때문에 10bp는 0.1%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연일 1.1, 1.2다가 1.3, 1.4, 1.5를 찍는 순간에 미국의 다우 지수가 막 폭락하고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저 뒷부분에 가면은 금리와 채권, 금리와 주식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은 하나의 미국에서는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1.5% 이상 올라가면은 시장에 대단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우리가 자금 조달 코스트가 더 비싸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미치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찍어놨기 때문에, 자,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채권 금리, 시장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왜 떨어지냐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기존에 우리가 그 쿠폰 레이트가 1%인데 지금 수익이 1.5%라고 생각하면은 0.5%를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채권 가격을 싸게 매매를 해야 0.5%의 추가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쿠폰 레이트가 만약에 2%라면은 2%인데 지금 시장의 수익률이 1.5%라면은 이거는 2%를 받을 수 있는데 1.5%밖에 안 되면은 채권 가격은 기준가보다 좀 비싸게 거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저 채권 시장에 들어가서 설명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사실만 여러분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은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서 매출을 늘리거나 해외 진출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도전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함으로써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하나의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넘어서서 어떤 경우는 전쟁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기업들은 죽기 하면 살기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윤리 경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것도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복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부정부패 척결, 환경보호, 안전, 인권 등 사회 경제적 이슈들이 중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에 입각한 경영입니다. 환경, 사회적인 책임, 가버넌스에 입각한 경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목할 점은 국부펀드, 연기금, 투자은행, 사모펀드 등의 기관 투자가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예를 들면 이 펀드나 연기금이나 투자은행, 사모펀드를 또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는 그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측이 경영권 행사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그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투자은행 등등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들 기관 투자가는 단순히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추세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거는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마지막 3교시 때 다시 하는 거라고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0 minutes break time.